배에서 내리자마자 짠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눈을 감으니 오래전 기억이 바다 안개처럼 밀려왔다. 23살의 나는 섬을 떠나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해양안전청 조사관 신분으로 이곳에 서 있다. 임무는 태풍 피해 조사지만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다. 부두는 파편으로 가득했다. 부서진 목재와 밧줄, 갈라진 어망 사이로 파도가 스며들며 낮은 신음을 흘렸다. 방파제는 절반이 무너져 있었고 해안가 집들은 지붕이 뜯겨 나간 채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사람들의 목소리와 망치 소리가 섞여 들려왔지만 내 귓가에는 오히려 오래된 고요가 울렸다. 나는 가방을 움켜쥐고 마을 안쪽으로 걸었다. 오래전 뛰어놀던 마당은 폐허로 변해 있었다. 그 자리에 서니 가슴이 서늘하게 저려왔다. 마치 세월이 남긴 흉터가 돌벽마다 새겨져 있는 듯했다. 길모퉁이를 돌자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다. 어머, 이 사람이 누군가 했네. 김씨 할머니였다. 주름진 손으로 내 팔을 붙들며 반가워하는 그녀를 보니 목이 메었다. 크게도 컸구나. 공무원 됐다며? 대견하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소라는 만났나? 그 순간 내 심장이 굵직하게 뛰었다. 아직 못 봤어요. 할머니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 위쪽 언덕집에 살아. 혼자서. 23살의 나는 이 섬을 떠나며 더 넓은 세상을 꿈꾸었다. 서울에서 공부하고 공무원이 되면 과거의 약속쯤은 잊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이름조차 입 밖에 내기 어려운 한 사람이 있었다. 소라. 그때 나는 그녀에게 돌아오겠다고 함께하겠다고 말했었다. 바닷가에서 서로의 그림자를 붙잡으며 약속했던 순간이 아직도 뚜렷하다. 마을 회관 앞에 이르자 몇몇 주민들이 폭구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다가온 이장은 머리가 휘었지만 여전히 건장했다. 그는 피해 상황을 설명했으나 내 귀는 절반만 열려 있었다. 그의 말 사이사이에 다른 질문이 고개를 들었다. 소라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녀를 마주칠 용기가 내게 있을까? 조사관님, 이번 태풍이 워낙 세서. 이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업무에 집중하려 했다. 피해 규모를 기록하고 폭구 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그러나 언덕 너머로 보이는 작은 집 하나가 자꾸만 시선을 끌었다. 그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누군가 살고 있다는 증거였다. 해가 기울 무렵 숙소로 향했다. 어둠이 밀려오는 골목마다 과거가 숨어있는 듯했다. 이 섬에서의 하룻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다. 바람은 여전히 짰고 파도는 변함없이 부딪혔다. 그러나 내 마음은 더 이상 예전의 그것이 아니었다. 나는 이 섬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 밤은 생각보다 일찍 내려앉았다. 섬의 하늘은 도시보다 훨씬 짙고 무거워 불빛 하나 없는 길 위를 걸을 때마다 마치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기분이 들었다. 숙소 방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가 숨결처럼 가까이 스며들었다. 오래전에도 이 소리를 들으며 잠들곤 했는데 그때는 두려움보다는 위로에 가까웠다. 지금은 달랐다. 파도의 리듬은 과거를 끊임없이 끌어올리며 내 마음을 흔들었다. 새벽 6시 창밖에서 들려오는 갈매기 울음에 잠이 깼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조사 도구들을 챙겼다. 피해 조사를 위해 다음 날부터 마을을 돌며 기록해야 했다. 무너진 지붕, 잠긴 창고, 갈라진 길, 그 모든 것을 수치로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았다. 사람들의 눈에 밴 피로, 집을 잃은 허망함, 그리고 눈빛 속 깊숙이 자리 잡은 고집 같은 것들. 나는 숫자를 적어 내려가면서도 그 뒤에 숨은 침묵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첫 번째로 들른 집은 정시내였다. 지붕이 반쯤 날아가 파란 비닐이 대충 덮여 있었다. 조사관님 들어오세요. 정 아저씨는 여전히 활짝 웃었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집 안은 습기로 곰팡이 냄새가 났고 벽지 곳곳이 물에 불어 일그러져 있었다. 보상은 언제쯤 나올까요? 그의 물음에 나는 정확한 답을 할 수 없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다운 답변이었지만 가슴 한 구석이 답답했다. 낯선 듯 낯익은 얼굴들이 지나갔다. 어떤 이는 반가움보다 경계의 눈빛을 먼저 보였고 또 다른 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나쳤다. 그 속에서 문득 멈춘 발걸음이 있었다. 회관 앞에 서 있던 한 여인의 뒷모습? 어깨를 감싼 얇은 카디건, 길게 묶은 머리카락, 그리고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가녀린 손끝. 멀리서도 알 수 있었다. 소라였다. 순간 심장이 어지럽게 뛰었다.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굳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숨을 죽이고 뒷모습만 지켜보았다. 그녀는 주민들과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며 메모를 하고 있었다. 여전히 이 마을의 중심에 서 있는 듯 보였다. 그 모습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내가 떠난 이후 그녀가 겪어야 했던 세월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 무게를 짐작하는 것조차 버거웠다. 문득 소라가 고개를 돌렸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녀의 눈에 놀람이 스쳤지만 곧 차분한 표정을 되찾았다. 나는 어정쩡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고 그녀는 가벼운 목례로 응답했다. 그게 전부였다.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 채 그녀는 다시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다. 이렇게 서먹한 사이가 된 것이 현실이었다. 그날 밤 숙소에 불을 끄고도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창밖 바람은 창문을 두드렸고 내 안의 기억들은 쉴 틈 없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왜 돌아왔을까? 단순히 임무 때문일까? 아니면 오래전 미완의 약속이 나를 이곳으로 불러낸 것일까? 대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소라의 뒷모습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의 어색한 침묵이 우리 사이에 쌓인 시간의 무게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아침 공기는 서늘했고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에 섞인 비릿한 냄새가 아직 태풍의 흔적을 품고 있었다. 나는 노트를 손에 들고 해안선을 따라 걸었다. 부서진 방파제 틈새로 파도가 들이치며 흰 거품을 토해냈다. 돌덩이 사이에 낀 해초와 깨진 유리 조각은 섬이 겪은 상처를 드러내는 증거 같았다. 나는 피해 상황을 사진으로 남기고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펜 끝이 멈췄다. 숫자가 이 풍경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태풍이 남긴 것은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삶의 균열이었다. 해안 끝자락에 다다르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소라와 함께 자주 앉아있던 바위였다. 그 바위는 반쪽이 깨져 있었지만 여전히 바다를 마주하고 서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위에 앉았다. 바람이 귓가를 스쳤고 그 순간 오래전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무진아, 여기서 보는 바다가 가장 예쁘지 않니? 소라의 맑은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나는 눈을 감고 그 기억에 잠시 머물렀다. 마을 어귀에서 만난 노인은 벽에 기댄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한마디 건넸다. 바다는 준 만큼 가져가기도 하지.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엔 체념과 동시에 오래된 지혜가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오래전 소라의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무진아, 바다는 사람 마음 같아. 깊이 알면 알수록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법이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아저씨, 폭군은 언제쯤 끝날까요? 내가 물었다.
노인은 담배재를 터는 동작을 멈추고 나를 보았다. 폭구라.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부서진 건 고치면 되지만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 특히 이런 일을 겪고 나면.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나 역시 부서진 무언가를 고치려 이곳에 온 것은 아닐까? 숙소로 돌아오는 길, 바다는 잔잔해 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 잔잔함 속에 또 다른 파고가 숨어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자연의 파도가 아니라 내 안의 균열에서 시작된 파도였다. 해질녘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진짜 조사해야 할 것은 태풍의 피해가 아니라 내 마음속 균열인지도 모른다고.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스쳤다. 잠에서 깨어나면서도 한동안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꿈속에서 나는 여전히 23살이었다. 바닷가에 서 있던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바람은 그때처럼 따뜻했다. 그러나 눈을 뜨자마자 그 모든 것이 흩어졌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니 어느새 깊어진 주름이 눈에 띄었다. 30이 넘어가면서 생긴 것들이었다. 면도를 하면서 문득 생각했다. 소라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23의 그녀만 기억에 남아있는 나와 달리 그녀 역시 세월을 견뎌온 흔적들이 있을 것이다. 그 시간들을 나는 함께하지 못했다. 나는 조사 기록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피해 현장을 돌며 적은 메모들을 분류했지만 집중은 쉽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소라와의 약속이 맴돌았다. 나는 왜 지키지 못했을까? 어린 욕망과 두려움이 그 약속을 무너뜨렸고 그 결과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다. 무진아, 너 공부 잘한다더라. 서울대학 갈 거지? 그때 담임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다. 장학금 이야기,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기대, 그리고 부모님의 은근한 압박. 모든 것이 나를 선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그 와중에 소라와의 약속은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결국 나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다. 돌아올게라는 말을 남긴 채. 마을 이장은 나를 불러 추가 조사를 부탁했다. 함께 걷던 길에서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무진아, 내가 돌아와줘서 다행이다.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나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환영의 말 속에는 은근한 책임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섬을 떠난 사람의 부채감, 그리고 남겨진 자들이 지탱해야 했던 세월의 무게가 동시에 스며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억지 웃음을 지었다. 이장님, 그동안 이곳은 많이 힘드셨겠네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장은 멈춰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힘들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나.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하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보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남는 사람들도 있어.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야. 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다만 떠난 사람들이 이곳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작업을 마치고 회관에 들렀을 때 소라와 마주했다. 그녀는 회의 자료를 챙기고 있었고 나를 본 순간 살짝 멈칫했다. 그러나 이내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짧고 단정한 인사, 그것이 전부였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는데도 수많은 감정이 한순간에 밀려왔다. 반가움,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까지. 그 순간 소라의 손에 든 서류가 바람에 날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그것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짧게 말했다.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지만 어딘가 더 단단해져 있었다. 서류를 건네주며 우리의 손이 잠깐 닿았다. 그 짧은 접촉이 내 심장을 크게 뛰게 만들었다. 별 말씀을요. 내가 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무너진 지붕 위에서 펄럭이는 천 조각이 하늘을 향해 휘날렸다.
그것은 마치 내가 버리고 간 약속의 파편 같았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조사 임무가 아니라 오래 묻어둔 약속과 대면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약속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저녁 무렵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전등은 제각기 흔들리며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골목을 걸으며 그 불빛을 바라봤다. 골목 안쪽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태풍이 지나간 지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아이들은 벌써 무너진 담장을 놀이터 삼아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들의 무심한 웃음이 묘한 위안을 주었다. 어른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이에도 생명은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나는 잠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걸음을 멈췄다. 회관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복구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나는 조사관 신분으로 회의에 참석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낯선 방관자였다. 주민센터 옥상 방수 공사부터 시작해야겠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비가 새면 중요한 서류들이 다 젖어버려요. 실용적이면서도 세심한 판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내가 떠날 때 그 소녀가 아니었다.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현실이 눈빛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한 주민이 손을 들고 발언했다. 소라 씨가 없었으면 우리 마을 진작 망했을 거야. 다른 이들이 맞장구 쳤다. 정말 그래. 젊은 사람들 다 떠나는데 소라 씨만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줘서.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저려왔다. 내가 버리고 간 자리를 그녀가 지켜왔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회의가 끝나갈 즈음 이장이 내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피해 보상 절차, 복구 일정, 지원금 배정 같은 사무적인 이야기였다. 나는 성실히 답했지만 대화 끝에 불쑥 튀어나온 한마디가 나를 움찔하게 했다. 무진아, 이곳을 내가 지켜줄 수 있겠지?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대답 대신 서류를 덮으며 시선을 피했다. 그 기대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소라가 조용히 말했다. 이장님, 조사관님도 일이 있으실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나를 보호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기대를 거두라는 뜻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나는 파도 앞에 서서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23살의 나는 소라와 함께 이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어둠이 와도 등불은 꺼지지 않아. 그때 나는 그 말을 약속처럼 받아들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나는 그 불빛을 저버렸다. 등대 뒤편으로 걸어가니 조그만 벤치가 있었다. 앉은 지 얼마 안 되어 발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소라가 서 있었다.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에는 피로가 스며 있었다. 회의 수고 많았어. 내가 말했다. 소라는 벤치 한쪽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우리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말보다 무거웠다. 무진 씨는 언제까지 계실 예정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조사가 끝나면 아마 일주일 정도. 내가 답했다. 지금 등대 불빛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 하지만 내 안의 등불은 흔들리고 있었다. 지켜야 할 약속과 외면하고 싶은 두려움 사이에서 나는 파도에 휩쓸린 조각배처럼 방향을 잃고 있었다. 새벽녘 파도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 순간 오래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태풍이 몰아치던 밤, 소라와 나는 서로의 손을 붙잡고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속삭였다. 괜찮아, 무진아. 끝나면 다시 햇살이 올 거야. 그 말은 지금까지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다. 잠을 다시 이루기 어려울 것 같아 간단히 씻고 밖으로 나왔다.
어스름한 새벽 공기는 차갑고 짠맛이 났다. 방파제 쪽으로 걸어가니 한 어부가 배를 손보고 있었다. 일찍 나오셨네요. 그가 말했다. 잠이 안 와서요. 내가 답했다. 바다 일하는 사람들은 새벽이 일상이에요. 파도가 잔잔할 때 나가야 하거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나는 수평선을 바라봤다. 조사 일정에 따라 나는 바닷가 집들을 다시 확인했다. 점심 무렵 소라가 나를 불렀다. 그녀는 마을 어귀에서 필요한 자재 목록을 적고 있었다. 목소리는 단정했지만 잠시 흔들림이 스쳤다. 무진 씨, 지원 절차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 짧은 호칭과 예의 바른 말투가 나를 더 낯설게 했다. 이름 뒤에 붙은 씨라는 거리가 우리 사이에 벽을 세우는 듯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말이 떠올랐다. 미안했다는 말, 돌아오지 못한 이유, 그리고 여전히 그녀를 잊지 못했다는 고백. 그러나 어느 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소라. 나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그냥. 나는 말끝을 흐렸다. 차라리 씨를 붙여 부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호칭 속에는 안전한 거리가 있으니까. 항구에서 요란한 소리가 울렸다. 나는 급히 밖으로 나갔다. 바닷물 위에 기울어진 배 한 척이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고 갑판 위에서 노인 두 분이 손을 흔들며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해안가에 모여 있었지만 누구도 바다로 뛰어들지 못했다. 파도는 너무 높았고 배는 금세 가라앉을 듯 위태로웠다. 그 순간 한 젊은 남자가 구명조끼를 걸치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은 두려움이 없었다. 윤호야.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다. 나는 그 이름에 몸이 굳어갔다. 윤호. 그 낯익은 이름이 내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젊은 남자의 뒷모습을 자세히 보니 어딘가 익숙한 구석이 있었다. 어깨선, 헤엄치는 자세, 그리고 물을 가르는 팔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오래전 기억을 건드렸다. 나는 숨을 죽이며 그를 바라봤다. 노인을 하나 구출한 그는 곧 다시 배로 향했다. 하지만 두 번째 노인을 부축하던 순간 부서진 구조물에 다리가 끼이고 말았다. 윤호는 몸부림쳤지만 빠져나오지 못했고 파도는 점점 거세졌다. 그때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이미 몸은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나는 이 섬에서 자라난 사람답게 헤엄쳤다. 윤호에게 다가가 그의 다리를 힘껏 당겨냈다. 손끝이 저릴 만큼 차갑고 무거웠지만 끝내 구조물을 밀어내자 그는 풀려났다. 물속에서 그와 마주친 순간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의 눈동자, 코의 모양, 그리고 물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의지. 모든 것이 나를 닮아 있었다. 동시에 소라와 겹쳐 보였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그것이 바닷물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수면 위로 떠오르자 숨이 거칠게 터져 나왔다. 윤호의 눈이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고맙다는 말도 놀랐다는 말도 아닌 어쩐지 나 지금을 담은 시선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내 심장은 무겁게 뛰었다. 단순히 조사관으로서의 책임 때문이 아니었다.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를 구하려 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윤호가 물을 닦아내며 말했다. 목소리마저 어딘가 익숙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때 소라가 달려왔다. 윤호야, 괜찮니?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모자 사이에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엄마, 나는 괜찮아.
오히려 이 아저씨가, 윤호가 나를 가리켰다. 엄마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소라는 나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고마움과 당황,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인 시선이었다. 밤이 깊어도 잠은 오지 않았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윤호의 얼굴, 그의 눈빛, 그리고 소라를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겹쳐 떠올랐다. 도망칠 수 없는 진실이 이제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에게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내가 떠난 이 섬에서 소라와 함께 자라고 있었다. 창밖 등대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그 불빛처럼 이제 숨길 수 없는 진실도 서서히 밝혀지고 있었다. 윤호와 나는 푸드가 끝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파도는 방파제에 부딪혀 하얀 거품을 흩뿌렸다. 오랫동안 망설이던 말이 이제는 더 이상 가슴 속에 머물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윤호야, 내가 가진 그 나침반 사실은 내가 내 어머니에게 준 거야.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윤호는 천천히 나침반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두었다. 금빛 가장자리가 희미하게 빛났다. 그의 손끝이 나침반 위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어머니가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언젠가 이 나침반의 주인이 돌아올 거라고 했죠. 그럼 정말 아버지세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정면을 꿰뚫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동작에 지난날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미안하다. 젊은 날 꿈을 좇느라 널 두고 떠났다. 그게 옳은 선택이라 믿었지만 언제나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다. 윤호는 나침반을 꼭 쥐더니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람에 머리칼이 흩날렸다. 솔직히 원망했어요. 어릴 때는 다른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있는데 나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의 고백이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자라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를 보내준 것도 사랑이었다는 걸. 긴 침묵 끝에 그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늘 바다를 사랑한 분이라고만 했죠. 저도 그래서 바다에서 일하게 됐고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저릿하게 울렸다. 소라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아들이 모두 한 줄기로 이어졌다. 너를 낳았다는 걸 알았더라면 절대 떠나지 않았을 텐데.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윤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정말요? 정말이다. 너는 내가 찾던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라도 내 곁에 있고 싶다. 늦었지만 아버지로서. 윤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눈가가 붉게 물들었지만 그 속에는 원망 대신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 있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파도 소리 위로 울려 퍼졌다.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쉴 수 있었다. 25해 동안 붙잡지 못했던 단어가 이제 내 것이 되었다. 아버지는 계속 이곳에 계실 거예요? 윤호가 물었다. 그래야만 할 것 같다. 이제는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내가 답했다. 바다 위로 첫 별이 떠올랐다. 나침반의 바늘이 그 별을 가리키고 있었다. 다음 날 마을은 모두가 나와서 방파제 복구에 힘을 모았다. 윤호는 물속에서, 나는 육지에서 돌을 나르며 함께 일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손발은 자연스레 맞았다. 아버지, 이 돌 좀 도와주세요. 그래, 같이 들어보자. 그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다. 해가 저물 무렵 방파제는 제 모습을 조금씩 되찾았다. 작업을 마친 후 윤호가 나침반을 내밀었다. 이제는 필요 없어요. 아버지를 찾았으니까. 나는 그의 손을 살며시 밀어냈다. 아니, 이건 내 것이다. 앞으로는 내 꿈을 가리키게 해라. 윤호는 웃으며 나침반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붉은 바다 위로 별빛이 떠올랐다. 이제 나는 이 섬에 돌아올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아버지라 불러줄 아들이 있었다. 나침반은 이제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아직 백세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